TMF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MF는 참 리그에서는 힘든 두 팀이지만 여러 가지로 희망을 보여주는 두 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부가 토트넘이었는데 또 2부가 맨유더라고요. 그렇죠. 아모림의 맨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아모림 감독은 정말 주가가 높았던 감독입니다. 스포르팅에서 시즌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고 올드 트래포드에 왔을 때는 꽤 많은 기대를 했지만 사실 좀 험난했었어요. 아모림 감독이 지금 아주 좋은 감독이긴 하고 어쨌든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던 감독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맨유에 와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11월 11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첫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즌 중반 부임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었죠. 테나 감독 체제 때 워낙 부진도 길었고 부상 문제도 있었고 전술적으로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했고 여기다 이제 선수단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시즌 중반 부임을 했던 아모림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의 어떤 색채를 입히고 반전을 일으키기에는 당연히 쉬운 환경은 아니었다.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일을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초반에 근데 사실 아모림이 왔을 때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맨유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올리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 시즌을 본다면은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기록적인 좀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과연 그런 어려움을 주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시즌 중반 부임이라는 한계, 두 번째는 충격적인 성적 부진과 통계적인 내용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기록을 좀 살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주말에 울버햄튼전도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패배했습니다. 지금 15패.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패 기록을 이제 넘어섰고요. 역대 최저 승점 기록도 눈앞에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데 리그는 일단 14위, 15위권을 계속 맴돌고 있고 지금 울버햄튼이나 웨스트햄 등의 성적에 따라서는 자칫 16위, 17위까지도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아모림 감독 부임 이후 첫 13경기에서 무려 7패를 기록했거든요. 스포르팅 시절 마지막 75경기에서 6패를 당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첫 13경기 7패. 그만큼 아모림 감독 입장에서도 이 흐름 자체가 본인의 감독직 입장에서도 사실 낯설었다고 봐야 될 정도의 기이한 부진이었죠. 감독 스스로도 경기력에 대해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성적 부진,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두 번째 아모림 감독의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전술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전술 도입의 어려움. 아모림 감독이 이제 3-4-3 시스템을 주로 쓰는데 터나 감독이 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백4 기반의 선수단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백3를 쓰고 기존의 풀백 성향의 선수들을 윙백으로 올리는 게 당연히 우여곡절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윙백이나 혹은 이제 빌드업 능력이 중요한 센터백 포지션에서 뭔가 전술에 맞는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고 빌드업의 중축을 이뤄야 될 코어 라인의 선수들,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톱자리 이 코어라고 부르는 중심부의 라인의 선수가 다 지금 맨유가 보면 아쉬워요. 네. 이번에 맥과이어 선수가 정말 너무 대단한 골을 넣어주긴 했지만 사실 백3의 가운데 자리에 들어와서 이 스포르팅 때의 백3 빌드업을 이끌었던 그 가운데 센터백의 역할을 정말 온전히 잘해주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맥과이어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우가르테도 너무 탈압박이나 볼 배급이 안 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최전방의 호일루는 뭐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영 안 맞는 느낌이고요. 네, 그렇죠. 그런 아쉬운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비 불안정까지 겹치고 있죠. 수비 전환 시의 취약점이나 혹은 이제 내려앉은 팀들을 상대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공격수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공격 전개의 어려움까지 지금 당장은 본인의 이 플랜 A 전술인 3-4-3 시스템을 계속 쓰고 있는데 뭔가의 전술적인 문제점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아모림 감독은 자신의 전술을 계속 일단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 부분이 이제 아모림 감독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세 번째라고 좀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런 부진이 길어지면서 내부적인 어떤 압박과 마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재정적으로 좀 좋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구단의 구조조정, 뭐 감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보도들이 온전히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은 선수들에게는 당연히 혼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적까지 나오지 않고 그 성적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단의 수익도 감소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모림 감독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본인이 뭔가 느끼게 될 부담도 클 뿐더러 네네. 성적을 못 내게 되는 선수단도 그 부담을 함께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수단 내 분위기가 좋게 이어지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아모림 감독은 부임한 직후에 레시포드 선수와 좀 갈등이 깊었죠. 예전에 이제 터나 감독과 산초가 그랬던 것처럼 선수단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감독과의 분위기도 사실 매끄러웠다라고 보기에는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국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즌 중반 부임이라는 한계, 두 번째는 성적 부진, 안 그래도 부진했던 팀을 이어받아서 계속 부진한 성적이 나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전술 도입의 어려움, 마지막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내부적으로 받았을 압박감과 부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팀 분위기의 저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부진한 성적과 외부 비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모림이 중간에 왔고, 그리고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맞지 않은 옷이라는 점도 있었고, 아모림의 팀을 만들어가는 거를 해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팀 외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 전에도 굉장히 그 맨유가 스쿼드가 굉장히 얇았고 부상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아모림 감독을 비판하지 마라. 왜냐면 앞서 언급드렸던 시즌 중 부임이라는 그 한계는 어떤 감독에게 다 따라오거든요. 지금 리그 성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하면서 어느 정도 팀의 결과를 좀 내고 있다는 점,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갖고 있는 스쿼드적인 한계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할 때 꼭 스쿼드의 한계점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스쿼드의 한계점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공격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득점력이 너무 부족한데 지금 리그 득점 순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5위에 불과하고요. 경기당 평균 득점이 1.22골, 오픈 플레이 득점, 그러니까 세트피스를 빼고 또 상대 자책골도 빼고 그냥 패스를 풀어가거나 그러니까 경기 진행 중일 때 직접 만들어서 넣은 골이 19골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리그에서는 최하위권의 좀 수준이거든요. 득점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역시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양질의 패스의 부족함.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리그에서 정확한 오픈플레이 크로스를 10개 이상 기록한 상위 36명의 선수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대요. 뭐 디오고 달로나 마즈라위, 가르나초 같은 측면 자원들이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보내거나 패스를 줄 때 꾸준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야죠. 그리고 박스 안에서 그러한 패스를 받기 위한 받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공격수들의 문제는 더 심각한데, 호일룬과 지르크지, 지금 보면 이제 상대 박스 안 터치 횟수를 둘이 합쳐도 100번이 채 되지 않아요. 지르크지는 플레이스타에서 밖스 밖으로 좀 벗어나 있을 때가 많고, 호일룬은 경기에 나와도 오늘 호일룬 선발이었나? 오늘 안 나왔나?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정도로 고립이 너무 많이 돼요. 아모림 감독 스스로도 이제 최근에 기회 창출이 부족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12번의 빅찬스를 만들었지만 그 외에는 지금 부상을 당한 아마드 디알로, 코비 마이노, 뭐 이제 임대를 떠나 있는 레스포드, 지금 부상당한 지르크지, 이 정도만이 3개 이상을 기록했지 빅찬스 창출의 대부분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슈팅 전환율이 9.3%라서 슈팅 대비 정확도도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느껴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책임을 져야 될 선수가 호일룬이에요. 그쵸. 28경기 한 골이라는 극심한 부진을 한때 좀 겪었고요. 지르크지의 경우도 한때 잠깐 자신의 이른 교체 아웃에 불만을 품고 뭐 바로 이제 터널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잠깐 자국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까지 공격수 관련해서 참 시끌시끌한 이슈들이 강하게 따라왔던 게 사실이에요. 선수단 문제점 두 번째는 역시 미드필더의 불균형과 통제력 부족. 지금 중원의 기동력이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카세미로가 이제 폼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수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보면 그래도 카세미로가 다시 잘해주고 있기는 해요. 네네.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레귤러하게 일반적으로 카세미로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원이 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마이누의 경우도 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주 뛰어나긴 하지만 경기 템포 조절이나 3선에서의 볼 배급을 확실히 도맡을 정도의 기량을 아직 완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원이 수비 보호 능력, 수비 전환 시에 중원에서 1차적으로 수비해내는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해서, 그걸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가르테를 써야 되고, 근데 그 우가르테는 갖고 있는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결과적으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중원 조합을 어떻게 하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구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비 불안과 시스템 부조화. 지금 이제 경기당 1.5골 이상을 실점하고 있는데, 아모림 감독 체제의 맨유가 퍼거슨 감독 이후로는 지금 수비력이 가장 좋지 않고요. 셋피스 수비나 혹은 이제 높은 수비 라인에 의한 혹은 선수 간격 문제로 인한 전환 시의 취약점을 계속 좀 꾸준히 노출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아모림의
감독님의 입맛대로 이 이후에 뭐 이적 시장에서 많이 해줄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구단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거에 다 의중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변수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린 감독의 3-4-3 시스템에 지금 선수 구성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이 윙백 자리의 선수들은 특히 아모린 감독 팀에서 뛸 때 높은 위치에서의 공격 가담, 윙처럼 쭉 올라가면서 공격 가담을 해주거나 또 활동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면서 정말 측면을 지배하는 플레이를 펼쳐줘야 되는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 내에서는 특히 그러한 저 윙백 옵션이 너무 부족합니다. 달로가 또 왼쪽을 뛰게 되면 왼발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윙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센터백의 경우도 지금 더리우트나 요로와 같은 선수들, 맥과이어도 그렇지만 빌드업에 뭔가 중추를 이루기에는 확실히 패스백업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린델로프와 같은 기존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센터백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자원으로 지금 불리고 있고요. 골키퍼의 경우도 오나나의 문제점. 최근에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오나나 좀 심각했어요. 진짜 짜증났어. 근데 그런 실수는 진짜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니옹하고 1차전 때 나왔던 실수 있잖아요. 오나나는 좀 기행이 너무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까지 3-4-3 전술에 맞지 않는, 또 아모린 감독을 괴롭히는 그런 선수단 내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잦은 부상과 얇은 뎁스. 그쵸. 그거는 뭐 맨유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개인 실수냐 아니면 전술의 문제냐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호일룬의 결정력 문제나 수비진의 집중력 문제, 그리고 오나나의 실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무조건 전술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역시 감독과 선수, 물론 다 책임이 지금 있기는 하지만 선수단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단 자체적으로 좋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빨리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했던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선수들 구성을 좀 제대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약을 좀 보면은요, 일단 보강에 필요한 포지션이 너무 많습니다. 공격수 보강해야죠. 원톱 자리도 물론이고 윙 자리도 특히 중앙으로 들어오는 조금 더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공미 내지는 윙포드 자리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적설이 도는 선수가 지금 레시포드가 아스톤빌라 임대 가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스톤빌라가 레시포드와 와킨스의 뭐 스왑 딜을 좀 고려하고 있다, 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잠깐 나왔어요. 또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츠 에제, 정말 좋은 선수인데 이번에 이적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바이아웃이 또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브랜포드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브라이언 은베우모, 본머스의 앙투안 세메뇨 선수는 뭐 본머스가 좀 엄청 높은 금액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쨌든 이러한 자원들이 공격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모두 최전방 공격수 내지는 2선 소화가 가능한 1, 2선 자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윙백도 보강을 해야 돼요. 근데 윙백의 경우는 지금 영입설이 잘 보이지 않는데, 겨울에 일단 도루구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마즈라이나 달로아 같은 선수들 쇼도 그렇고 일단 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일단 윙백은 아직까지 이적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미드필더 좀 급하죠? 기동력, 템포 조절 능력, 또 수비력을 갖춘 미드필더가 더 있어야 아모린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 그러면서도 미드필더 쪽에서의 1차 보호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수비진도 사실 급한 편이에요. 수비진은 빌드업 능력을 갖춘 센터백이 특히나 필요하다. 코어 라인에 있는 선수가 좀 역시 어떻게 영입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고요. 골키퍼는 디오고 코스타, 지금 포르투에 있는 골키퍼에 대한 영입설이 좀 있었지만 다른 포지션 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격진 한두 명 정도 데려오고 미드필더와 수비진까지 지금은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쭉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보강 필요성이 느껴지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많은 포지션을 한 번에 다 영입을 하기에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재정 페어플레이, FFP나 PSR 같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제약에 걸리게 된다는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거를 쉽게 풀면 구단 자체적으로 지금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적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선수를 잘 팔아야 그 돈으로 이제 다른 포지션 보강에 좀 나설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 그러면 그걸 봐야 돼요. 누가 정리될 만한 자원인가? 그 후보들을 몇 명 좀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카세미로. 팀 내에 지금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고 최근 시즌들 기량이 많이 떨어진 편에 속하죠. 그리고 지금 빌라 임대를 가 있는 마커스 레시포드. 아모린 감독과는 일단 불화가 좀 있어 보이고 지금 빌라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 선수와의 스왑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베티스로 임대가 있는 안토니.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이미 뭐 떠나야 될 선수로 분류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팔면 당연히 좋을 겁니다. 다음은 마운트인데 잦은 부상. 물론 마운트는 그래도 이제 나왔을 때는 특히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긴 하는데 너무 많은 부상이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고요. 지르크제이도 이제 부진,
그리고 지르크지를 좀 원하는 이탈리아 쪽 팀들의 어떤 링크도 시즌마다 계속 좀 있어 왔어서 혹시 지르크지를 좀 팔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맥과이어는 일단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되긴 했는데 맥과이어도 냉정히 봤을 때 한계점이 뚜렷하고 전술에 잘 맞는다고 보기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의 계획에 따라서는 미래는 좀 불투명할 수 있다. 이런 자원들을 잘 파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영입과 방출 계획의 발목을 잡는 거 결국은 재정적인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하는데 그러면 수익에 있어서 최소 4천만 파운드 이상은 또 손실이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니폼 스폰서 계약에도 다음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시 감액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단 예산 계획 자체가 한 몇 년 동안은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것을 전제하고 가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구단 전체가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서 선수 판매를 무조건 잘 해야 선 판매 후 영입과 같은 전략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세울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결국엔 선수 판매가 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게 가장 큰 여기에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선수 판매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는 것도 결국에 잘 나가는 팀의 선수가 훨씬 더 값어치가 많이 매겨지고 왜냐면 재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다 이런 상태에서 좀 지정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만한 선수의 금액을 매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모린 감독과 맨유에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이 다음 시즌 제가 볼 때는 프리시즌을 보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술 도입에 있어서는요. 시즌 중에 감독이 새로 와서 내 전술은 이거니까 너희들 이걸 진행해줘. 근데 그 전술을 뭔가 선수들에게 시도시키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었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맨체스터 더비 있고 바로 박싱데이에 돌입하고 이게 이런 와중에 자기 전술을 선수들에게 도입한다는 거는 정말 누가 와도 어려운 일이죠.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시즌은 온전한 프리시즌과 전술 통합의 과정 그러니까 프리시즌은 온전히 보낼 거기 때문에 3-4장 기반의 전술을 확실히 이식할 수 있다는 점 선수들의 이해도와 조직력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다음 시즌에 대해서는 기대 요소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거라 전망을 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이적 시장을 효율적으로 보낸다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전술에 맞고 효율적이면서도 좋은 선수들이 이제 팀 스쿼드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불필요한 선수들을 잘 판매하고 그러면서 예산과 주급 공간을 확보 여기에 이제 시스템에 맞는 확실한 선수 영입을 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재료를 늘리는 것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중요하다고 좀 느껴져요. 대형 영입보다는 이제는 좀 더 실속이 있는 젊거나 잠재력이 있는 선수 또 시스템에 적합한 전술에 적합한 선수를 영입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전술적 유연성의 발휘 여부인데 저희 영상의 대부분 거의 논조는 제 생각대로 아모린 감독의 전술보다는 역시 그래도 그 전술 수행의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단 쪽에 좀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 부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꽤 오랜 시간 있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까지가 감독의 전술 문제고 어디까지가 선수단의 문제다라고 선을 딱 그어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는 감독의 전술 문제도 찾아오고 있다. 아모린 감독도 어쨌든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는 뭐 우여곡절이 있어도 기다려주거나 이런 부분이 다음 시즌 되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다음 시즌은 아예 풀시즌으로 본인의 입맛대로 시즌을 풀어가기 시작할 거라서 당연히 더 냉정하게 결과에 따라서 잣대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아모린 감독도 조금 더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다분히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아모린 감독의 이 전술이 챔피언스리그와 스포르팅에 있었던 포르투갈 프리메라 리가에서는 통했을지언정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는 전술인지는 분명 더 봐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아모린 감독 또한 어느 정도는 유연한 전술 접근이 지금보다는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좀 보여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이번 시즌 이야기고 다음 시즌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 이번 시즌 성과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결과죠. 그쵸. 결국은 유로파리그를 이번에 우승해서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 영입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데려오는 게 당연히 더 기대해볼 만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옹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팀의 응집력 어떻게든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아주 대단한 기적을 펼쳤던 그 응집력이 유로파리그에 집중하면서 남은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잘 들어온다면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도 다음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좀 더 해볼 수 있는 길을 넓혀줄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맨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시기 속에서 유로파를 좀 잘 해 나가야 되는 상황도 되어 있고 내년 시즌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면서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